야담 이야기. 새 과부 친구. 옛날 어느 마을에 새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새 과부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 친자매보다도 가까웠답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도 같이 나누었답니다. 전쟁통에 서방을 모두 잃었을 때도 동병상련의 아픔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과부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고민을 나누곤 했답니다. 얘들아, 내일이 장날인데 장에 가지 않을래? 그래, 좋아. 그렇게 새 과부는 날이 밝자 장터로 향했답니다. 장터에는 신기한 물건들이 잔뜩 있다 보니 새 과부는 한참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아가씨들. 이건 청나라에서 들어온 경대인데 구경 좀 해보시겠어? 돌아보니 훤칠하고 잘생긴 데다 미소가 예쁜 총각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멋진 총각이었습니다. 어머, 이런 게 다 있었네요. 어쩜 이렇게 또렷하게 잘 보일 수 있는 거지? 과부들은 총각이 권하는 경대를 보며 호들갑을 떨었답니다. 아가씨들은 어디서들 오신께요?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아름다운지 제 눈이 호강을 하는군요. 저희는 요 아랫마을에서 왔답니다. 언제라도 한번 놀러 오시면 정말 맛있는 걸 드릴 수 있지요. 그렇습니까? 정말 한번 놀러 갈까요? 그럼요. 한 입으로 두 말하면 뻥튀기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총각을 초대한 과부들은 경대를 하나씩 사고 신이 났답니다. 얘들아, 들었지? 나보고 아가씨랜다. 호호. 그건 나보고 한 소리야. 뭔 소리니? 말할 때 나를 보고 있던데. 과부들은 총각이 각자를 보고 아가씨라고 했다며 구름을 타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정말로 총각이 정순이 집으로 놀러 왔답니다. 어서 오시와요. 정말로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잘 오셨어요. 오늘 맛있는 걸 해드릴 테니 기절하지나 마세요. 신이 난 과부 정순이는 음식 솜씨를 뽐내며 열심히 준비했답니다. 맛있군요. 이렇게나 아름다우신데 음식까지 잘하다니 서방이 될 분은 복 받은 거네요. 그럼요. 나에게 오는 서방은 밤낮으로 뿅 가는 거죠. 총각과 정순이의 대화를 보고 있던 순정이가 얼른 나서서 말했습니다. 총각이 다음에 우리 집으로 오면 오늘 먹은 건 기억도 안 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 음식 드시고 매일 찾아와도 그럼 대환영이라오. 알겠습니다. 다음번엔 그리로 가보겠어. 그렇게 하여 총각은 새 과부 집을 모두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얘들아, 총각 너무 멋있지 않니? 그러게 어쩜 사내가 저리도 고울 수가 있는 걸까? 저런 사내라면 당장이라도 시집가도 좋을 것 같아. 과부들은 모여서 총각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늦게 총각이 정순이네 집으로 찾아왔는데 술이 떡이 되었습니다. 아니,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길래 이렇게 몸도 못 가누시는지요? 오늘은 기분이 좋은 일이 있어 한잔했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을까요? 이 몸으로 어딜 가실 수 있겠어요? 이리 들어오시어요. 그렇게 정순이는 총각을 방으로 들이고 자리를 깔아주었답니다. 그러자 총각은 벌렁 눕더니 걸친 천조가리를 모두 던져버리고 코를 고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정순이는 눈을 어디에 둬야 할 줄 몰랐답니다. 우뚝 솟은 걸 본 정순이는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빨라지는데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이미 정신이 혼미해진 정순이는 이판사판 총각에게 달려들고 말았답니다. 잠결에 깜짝 놀란 총각은 이내 상황 파악이 되자 웬 떡이냐 하면서 사정없이 달렸답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은 두 사람은 불덩이가 되어 달나라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똥이 트기도 전에 총각은 장사를 준비하러 부지런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젯밤의 전율이 아직도 남아있던 정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제 같은 일이 나에게도 생기다니. 내 평생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없었거늘. 잘생긴 총각, 넌 오늘부터 내 것이다. 정수는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어젯밤 전율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총각이 술에 잔뜩 취해 이번엔 밤늦게 순정이네 집으로 찾아갔답니다. 아니, 이 늦은 밤에 어쩐 일이세요? 술을 한잔 했는데 머물 데가 없구려.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겠어. 혼자 사는 집이라. 그건 좀 그런데요. 그렇다면 청아 씨 집으로 가야겠군요.
순정이는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총각이 청아의 집으로 가면 둘이 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총각을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담 들어오시지요. 대신 방이 하나니 자리는 따로 깔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총각은 순정이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순정이가 자리를 깔아주니 총각은 또 걸친 천조가리를 던져버리고 자는 게 아니겠습니까? 화들짝 놀란 순정이는 자고 있는 총각의 우뚝 솟은 걸 보고 있으려니 온몸이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나 저렇게나 큰 것이 있다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순정이는 냅다 총각을 덮쳐버렸답니다.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 흠뻑 젖은 순정이는 미친 살쾡이처럼 사정없이 할퀴어대지 않았겠습니까? 다음날 날이 밝자 총각은 온몸이 얼룩말이 되어 일하러 갔답니다. 이것이 천국인가? 여인으로 태어나 오늘에서야 진정한 여인이 된 것 같구나. 총각이 날 찾은 것은 날 마음에 두었던 것이겠지? 그래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순이도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누워만 있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청아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 순정아, 내일이 청아 생일인 거 알지? 벌써 그렇게 됐나? 그런데 어쩌지? 내일은 친정에 다녀와야 해서 밤늦게나 올 수 있는데. 그럼 어쩔 수 없지. 음식은 내가 준비할 테니 내가 오는 대로 청아네 집으로 같이 가자. 그래 알았어. 다음 날 날이 밝자 정순이는 청아의 생일에 쓸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순정이는 친정으로 향했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자 이번에는 총각이 술에 취해 청아의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늦은 밤에 어쩐 일이세요? 네, 오늘 술에 취해 갈 곳이 없는데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을까요? 총각이 집으로 찾아오자 신이 난 청아는 총각을 얼른 방으로 데려가 자리를 깔아 주었답니다. 그러자 총각은 또 걸친 옷을 모두 던져버리고 코를 고는 게 아니겠습니까? 청아는 모습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우뚝 솟은 굴뚝을 보고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만 던질 줄 아냐? 나도 던질 줄은 알지. 하면서 청아는 걸친 천조가리를 하늘 높이 날렸는데 마당에 떨어져 버렸답니다. 그리고는 용감하고 씩씩하게 개선장군처럼 덤벼들었습니다. 그렇게 흠뻑 젖어 용광로가 터질 때쯤 예, 청아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오늘이 내 생일이라서 음식을 가져왔어. 방문을 연 정순이와 순정이는 두 눈이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것이야? 너야말로 뭐 하는 것이니? 봤으면 얼른 가주지 않을래? 얘가 너 미친 것 아니니? 미치다니? 너네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눈치 없이 구는데? 총각은 이미 나와 일리를 시작했단 말이야. 무슨 소리 하는데? 총각은 이미 내 건데. 너네들 보고도 모르겠니? 총각은 이미 내 안에 있는걸? 그렇게 세 과부들은 서로 끄댕이 잡고 죽이네 살리네 싸웠답니다. 얼마나 싸웠는지 묶은 머리는 모두 헤쳐지고 옷들은 여기저기 찢어져서 영락없는 미친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세 과부는 서로 연락도 두절하고 철천지원수가 되어버렸답니다. 총각은 그날 불이 나게 주랭랑을 친 후로 장터에도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총각이 떠나고 밤만 되면 세 과부는 또다시 외롭기 시작했답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서 친자매 같던 세 과부들은 다시 또 서로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끄댕이 잡은 일 때문에 누구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자 정순이 백설기를 만들어 순정이를 찾아갔답니다. 순정아, 백설기 좀 만들어봤어. 그래 정말 맛있겠는걸. 청아도 오라고 해서 같이 먹을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세 과부는 첫눈이 내리는 어느 날 언제 끄댕이를 잡았냐는 듯 깔깔깔 웃으며 백설기를 맛있게 먹었답니다. 신선의 딸과 혼인한 선비. 인조 무렵 가평에 한 유생이 살았습니다. 그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였는데 그의 학문은 깊지 않아서 역사와 문장 방면에 약간 조예가 있는 정도였습니다. 유생이 어떤 볼일이 있어 집을 떠나 강원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인을 데리고 말을 타고 가던 중 어느 산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비를 만나 흠뻑 젖었습니다. 게다가 느닷없이 하인이 덜컥 죽어버렸습니다. 유생은 놀라고 당황하여 시신을 산모퉁이에 끌어다 두고 울먹이며 다시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번에는
그가 타고 온 말이 갑자기 쓰러지더니 죽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인이 죽고 말도 죽고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길도 낯서니 유생은 그야말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한 유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때 갑자기 한 노인이 나타났는데 안광이 형형하고 머리털이 눈처럼 새하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젊은이에게 왜 우는지 물었습니다. 유생은 종이 죽고 말도 죽고 비는 억수같이 내리는데 길을 잃어서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노인은 이를 듣고 유생을 딱히 여겨 지팡이를 들어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 편의 소나무 숲을 건너면 집이 한 채 있다네. 숲에서 시냇물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사람들이 사는 곳이 나올 것이야. 젊은이가 노인이 일러준 방향을 바라보니 1, 2쯤 떨어진 곳에 나무가 우거진 숲이 있었습니다. 유생은 노인에게 감사의 절을 올리고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문득 뒤돌아보았으나 노인은 벌써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무척이나 놀랐으나 노인이 가르쳐준 곳을 향해 계속 걸었습니다. 유생이 그곳에 이르러 보니 커다란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고 대나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커다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내 바닥에는 조약돌이 깔려 있었는데 하얗고 깨끗한 것이 마치 보석을 깐 대로 같았습니다. 시냇물을 따라 걸으며 보니 물의 깊이가 일정해서 쉽게 건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 2쯤 더 올라가자 화려한 누각이 보였습니다. 기둥이며 처마의 모양 또한 멋들어지기 짝이 없었습니다. 유생은 가시나무 지팡이를 짚고 젖은 몸을 이끌고 누각 안으로 들어선 후 앉아서 쉬었습니다. 누각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었는데 옥돌처럼 매끄럽고 윤이 났는데 갈라진 틈이나 흠집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돌이 티 없이 완벽했습니다. 누각 안에는 돌로 된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는 주역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비치로 된 화로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향이 타오르고 있어 누각 전체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침 비가 그쳐 사방이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유생이 거기에 앉아 경의에 가득 차 있는데 갑자기 누각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어떤 노인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거북이나 학처럼 나이가 아주 많아 보였고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녹색 옷을 입고 비치색의 구절죽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풍모가 예사롭지 않은 것이 사람이 아닌 신선처럼 보였습니다. 유생은 노인을 이곳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 공손히 읍하였습니다. 노인은 유생을 친절히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의 주인인데 그대를 오랫동안 기다렸다네. 그리고는 유생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산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경치는 더욱 수려하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사로운 햇살이 유생을 신비스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문득 살펴보니 노인은 간데없고 유생만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좀 전에 누각처럼 귀한 돌로 지어진 대궐 같은 집이 나타났습니다. 건물이 어찌나 크고 으리으리한지 끝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유생은 한양에 있을 적에 왕궁도 여러 번 보았지만 이 건물에 비교하면 왕궁조차도 초가집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유생이 대문에 이르자 예복을 입은 이가 맞이하며 안으로 들였습니다. 정각을 두세 채 정도 지나자 이윽고 유난히 장엄한 건물에 이르렀습니다. 돛돌 위로 올라서자 조금 전에 만났던 신선 같은 노인이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유생은 노인에게 다시 절했습니다. 유생은 원래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서 높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서툴러 황송해하며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다시금 유생을 반기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이곳은 그대가 살던 진세가 아니라 선계의 궁전일세. 내 그대가 옴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대를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네. 신선은 고개를 돌려 명을 내렸습니다. 이 손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잠시 후 시동이 음식을 가득 담은 소반을 내왔습니다.
지상에서 본 적이 없는 산의 진미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 매우 많았습니다. 유생은 배가 고팠던 터라 산의 진미를 양껏 먹고 마셨습니다. 잠시 후 소반을 가져가자 신선이 말했습니다. 내게 딸이 있는데 이제 혼기에 이르렀지. 그래서 사윗감을 찾고 있었는데 아직 마땅한 사람을 못 구했다네. 자네가 여기 온 것이 이런 인연이 아닌가 싶으이. 그러니 여기서 내 사위가 되어 사는 것이 어떠한가. 유생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엎드린 채 묵묵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신선이 고개를 돌려 하인에게 명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불러오너라. 12세 살쯤 된 아이가 바삐 나오더니 신선의 옆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배곡같이 하얗고 관옥같이 수려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신선이 이들을 가리키며 유생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일세.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윗감으로 이 젊은이를 택하였다. 결혼은 언제 하는 것이 좋겠느냐. 너희들이 길리를 택하여 나에게 알려다오. 두 아이는 손가락을 꼽아 나를 헤아리더니 함께 말했습니다. 내일 모레가 길일이 옵니다. 신선이 유생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혼례식이 정해졌으니 자네는 혼례일까지 사랑채에서 기다리도록 하게. 신선은 다시 아무개를 부르도록 명하였고 잠시 후 천의를 입은 선관이 들어와 부복하였습니다. 선관은 용모가 준수하며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궁주가 명하였습니다. 이 젊은이를 사랑채로 안내하고 혼례일이 될 때까지 잘 대접하도록 하여라. 그러자 선관은 유생을 안내하였고 유생은 절하고 물러났습니다. 문 밖을 나서자 붉은 가마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관이 유생에게 가마에 오르라 청하였고 8명의 가마꾼이 유생을 태우고 유연하게 출발하였다. 면리를 가자 다른 궁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궁전도 화려하고 장엄하기 그지없어 티끌 한 점 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궁전이었습니다. 우아한 꽃과 나무가 우거진 곳을 지나 누각에 이르렀습니다. 옷과 보석으로 꾸민 상자에서 화려한 의복을 꺼내어 향탕에 목욕한 유생이 갈아입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생은 비에 흠뻑 젖은 옷을 벗어두고 천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선관은 혼례일이 될 때까지 유생과 같이 지냈습니다. 마침내 혼례일이 되자 또 다른 아름다운 예복을 가져왔고 또 목욕한 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자 유생은 다시 가마를 타고 신선의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을 20명쯤의 선관이 호위했습니다. 궁에 이르자 한 선관이 유생을 안내하여 혼례가 준 준비된 정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유생은 혼례 준비를 하고 절을 하였으며 이를 마친 후 다시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정각 안은 비취종 소리와 달콤한 향기로 가득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유생은 안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은 것이 선녀 같았습니다. 유생은 이들 중에 신선의 딸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이의 보조를 받으며 신부가 들어왔는데 화려한 장신구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신부의 화사함이 궁전을 환히 밝혔습니다. 유생이 신부 앞에 섰으나 옥부채에 가려 신부의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신부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워 눈앞이 아찔할 지경이었습니다. 신부에 비교하면 다른 여인들은 봉황 옆에 까치에 불과했습니다. 신랑은 당황하여 얼굴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사람이 도와주어 절하는 것이나 다른 혼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혼례식은 인간 세상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혼례식을 마치고 유생은 신랑의 방으로 되돌아갔는데 수놓은 장막과 금을 입힌 병풍, 비단옷과 보석 칼개 등이 인간 세상에서 본 적 없을 정도로 화려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장모가 유생을 불러서 뵈러 갔습니다. 장모는 30살 정도로 보였는데 그 용모는 갓 피어난 연꽃과 같았습니다. 이어서 큰 잔치가 열렸는데 많은 손님이 초대되었습니다. 잔치에 연주된 풍악은 여태껏 인간 세상에서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감미로웠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여인들이 나와서 치맛단을 살포시 들고 소매자락을 나풀거리며 춤을 추며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나가던 구름도 잠시 멈추어 들을 정도로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날이 저물어 모두가 배불리 먹고 취한 연후에야 연회가 끝이 났습니다. 시골의 초가에서 자란 유생이 갑자기 신선의 수장을 만나 영광을 누리고 인생의 반려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안이 벙벙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유생도 어느덧 선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익숙해졌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1년 남짓 보냈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좀 더 선계 안쪽으로 들어가서 신선들이 보는 경치를 보지 않겠어요. 유생이 답하였다. 기꺼이 그러겠소. 그러자 아내는 유생을 푸르른 산으로 둘러싸요. 산책하기 좋은 멋진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들어가면 갈수록 경치는 더욱 빼어났고 맑은 물이 용솟음치고 작은 폭포가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경치는 갈수록 더욱 절묘하였고 기와요초와 만발하고 징금이수가 즐거이 넘나들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다시는 인세로 되돌아갈 생각을 못할 것이었습니다. 이를 구경한 후 유생은 그중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랐는데 마치 층진탑 같았습니다. 꼭대기에 오르자 눈앞에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다엔 섬들이 파도 위로 넘실거리고 낙원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유생을 위하여 하나하나 가리키며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들은 황금 궁전으로 가득하고 상서로운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흥에 겨운 사람들이 몰려 있어 어떤 이는 학을 타고 어떤 이는 봉황을, 어떤 이는 기린을, 어떤 이는 구름에 앉아 있고 어떤 이는 그냥 허공을 걷기도 하고 어떤 이는 파도 위를 부드럽게 활주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위에서 내려오고 어떤 이는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서쪽으로 어떤 이는 남쪽으로 어떤 이는 무리지어 모여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은은한 퉁소와 검은고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너무 진귀한 구경거리가 많아서 이루 다 열거하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날이 저물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지내며 어느덧 2년의 세월이 지났고 유생과 아내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갔는데 어느 날 유생이 아내와 앉아 있다가 문득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그 이유를 묻자 유생이 답했습니다. 나처럼 가난하게 살던 시골뜨기가 어떻게 신선의 사위가 되어 이러한 삶을 누리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나 내 옛집에 홀로 계신 노모를 뵙지 못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으니 뵙고 싶은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려.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뵙고 싶으세요? 그럼 울지 말고 당장 뵈러 가세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남편이 어머님을 뵙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신선은 유생을 불러 어머님을 찾아뵙도록 허락했습니다. 유생은 당연히 장인이 많은 하인을 불러 수행하게 명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생의 아내가 작은 짐을 챙겨준 것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유생은 장인에게 작별 인사를 올리는데 장인이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자네 어머니를 뵙도록 하게. 내 머지않아 자네를 다시 부름세. 장인은 유생에게 하인 하나를 붙여주었고 유생이 대문 밖으로 나오니 비쩍 마른 말이 누더기 같은 안장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유생이 자세히 보니 말과 하인은 갑자기 비를 만난 날 죽은 그 말과 하인이었습니다. 유생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 여기로 온 것이냐. 하인이 대답하기를 도련님을 모시고 가던 도중에 어떤 사람이 저를 잡아채더니 여기로 데려왔습죠.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온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유생은 대경실색하여 짐을 꼭 묶은 다음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하인이 뒤를 따랐는데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계의 풍경이 금세 인간 세상의 풍경으로 변했습니다. 안개 낀 산에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고 길 옆은 벼랑이었습니다. 유생은 뒤돌아서 성계가 있던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이었던 듯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유생은 상실감에 문득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계의 하인이 유생이 우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성계에 몇 년간 머무셨지만 속세의 칠정을 끊지 못하여 신선이 못 되셨군요. 만약 이러한 칠정을 끊으셨다면 눈물을 흘리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 들은 유생이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닦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길을 나선 후 몇 리 정도를 지나자 대로변에 이르렀습니다. 하인이 유생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도련님도 길을 아실 테니 소인은 이만 돌아갈까 합니다. 그리하여 길을 계속 간 유생은 이윽고 집에 이르렀습니다. 유생이 집에 가보니 무당을 불러다 굿판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는데 무당이 기도문을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유생을 보고 놀라 귀신이 나타났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들은 유생이 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유생의 어머니가 왜 그동안 집에 오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유생은 어머니가 매우 무서운 사람이라서 감히 사실대로 말씀을 못 드리고 이야기를 지어내어 대답했습니다. 마침 유생이 돌아온 날이 유생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불러 굿판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유생이 아내가 챙겨준 보따리를 열어보니 안에는 4벌의 옷이 있었는데 계절별로 한 벌씩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1년이 지나자 유생의 어머니가 유생이 혼자인 것이 안쓰러워 마을 선비의 딸 하나를 신부감으로 데려왔습니다. 유생은 원래 유약한 성격이고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기가 두려워 거절하지 못하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즐거움은 없었고 둘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유생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중마고우가 있었습니다. 유생이 집으로 돌아온 후 친구가 종종 유생을 보러 왔는데 밤새 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얘기를 나누던 중 친구가 그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생은 친구에게 성계에 가게 된 사연과 거기에서 결혼하게 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가 몹시 놀라 유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유생은 친구가 기억하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옷이 차이가 났습니다. 친구가 옷을 살펴보니 매우 이상한 재료인데 무명도 아니고 비단이나 솜도 아닌 것이 따뜻하고 편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봄엔 봄옷 한 벌, 여름엔 여름옷 한 벌, 가을과 겨울도 한 벌씩으로 충분했는데 그 옷들은 한 번도 빤 적이 없어도 더러워지지 않았고 해지거나 닳지도 않았으며 늘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구가 이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신선이 보낸 하인이 유생의 2아이를 데리고 유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인이 편지를 전해주길래 펼쳐보니 내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년에 자네가 사는 곳이 쑥대밭이 되어 모든 사람이 적의 손에 죽고 말 터인즉 자네 식구들도 모두 데리고 내가 보낸 심부름꾼을 따라오게. 유생은 친구에게 편지의 내용을 말해주고 2아이도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친구가 보니 이 아이들의 용모가 비단과 빛이 같았습니다. 유생은 어머니께도 이 문제를 말씀드리니 어머니 또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과 재산을 정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큰 잔치를 베푼 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때가 1635년이었는데 이들이 사라진 후 아무도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병자호란이 일어나 유생이 살았던 마을은 철저히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가평에서는 이 이야기가 노소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난뱅이와 부자가 살았습니다. 가난뱅이가 가난한 이유는 재물이 될 만한 것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쌀이 생기면 양식 없는 사람에게 주고 돈이 생기면 없는 사람에게 주고 이러니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왜 부자인고 하니 남의 것이든 자기 것이든 무엇이든지 한번 들어온 것은 절대 내놓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웃집에서 빌린 연장도 안 내놓고 꾸어 쓴 돈도 갚지를 않았으며 심지어 남의 집 닭도 모이를 찾다가 그 부자 집으로 들어갔다 하면 다시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제 집에 들어온 건 다 제 것이라고 우기고 보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부자 집의 평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가난뱅이가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부잣집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술술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구수하던지 저절로 침이 꼴깍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가난뱅이 농부는 그 냄새 한번 구수하군. 부자집에서 생선을 굽나 보네 라며 말하였습니다. 가난뱅이 집에 마침 양식이 모자라서 며칠 동안 끼니를 있느니 마느니 했더니
배가 몹시 고픈데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찌르니 배가 더 고팠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또 멀건죽으로 저녁을 때워야 할 텐데 반찬인들 먹다 남은 된장밖에 더 있을라고 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생선 굽는 냄새가 더 입맛을 당기는 거였습니다. 가난뱅이는 부잣집 담벼락에 몸을 붙이고 서서 생선 굽는 냄새를 흠뻑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부자가 저녁 먹기 전에 바람이나 쐬려고 어슬렁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기저기 집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옆집 가난뱅이가 담벼락에 기대서서 눈을 지그시 감고 서 있길래 부자는 왜 남의 담벼락에 서 있지 생각하고 다가섰는데 이 가난뱅이 농부가 생선 굽는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엥, 저 사람이 우리 집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고 있잖아. 아무리 냄새지만 우리 집 생선 굽는 냄새인데 그걸 공짜로 맡고 있다니. 부자가 다짜고짜 가난뱅이를 잡고 흔들며 소리를 쳤습니다. 이 사람아, 남의 집에서 나오는 냄새를 돈도 안 내고 공짜로 맡는 법이 어디 있나. 한창 구수한 냄새에 취해 있던 가난뱅이가 깜짝 놀라서 그만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냄새 맡는데도 값을 치러야 한단 말이오. 그러니 부자는 더 기세가 등등해져서 고래고래 악을 쓰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응. 저 생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장에 가서 10량 주고 사온 것인데 자네가 냄새를 맡아도 반은 맡았을 터이니 반값이라도 쳐줘야지. 어서 단 양을 내게. 가난뱅이가 듣고 보니 기가 막혀도 너무 기가 막혀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였습니다. 허허, 내가 이날 이때까지 살아도 냄새 맡은 값 달라는 경우는 처음 보았어. 그게 말이 되오 라고 말하니 부자는 그럼 관내로 가서 결정을 보자꾸나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가난뱅이는 부자가 왜 관내로 가자고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관내에 있는 원님이 바로 이 사람 형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봤자 귀찮아질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자에게 말하였습니다. 값을 쳐달라니 줘야지요. 지금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내일까지 한 냥을 갖다 드리리다. 라고 말하니 부자는 왜 한 냥이냐며 단냥을 갖고 오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가난뱅이는 이 부자가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니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단냥을 갖고 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혹시 냄새 맡은 값을 떼어 먹힐까봐 마누라를 불러 증인으로 세우고 몇 번이고 가난뱅이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틀림없이 내일까지일세. 만약 나를 넘기면 이자까지 물어야 하네. 여기 증인도 있으니 떼먹을 생각은 하지 말게. 라며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고을원님인 형님이 자기네 집으로 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난뱅이는 내일 원님까지 온다고 하니 무조건 돈을 갚아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결국엔 때 아닌 빚을 지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 그저 기가 막혀 허허 그거 참 허허 그거 참 하고 있으니 아내가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 글쎄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겠어 하고 낱낱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내도 기가 막혀 입만 딱 벌리고 넉나간 사람처럼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때 10살 먹은 아들 녀석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래서 냄새 맡은 값은 주기로 하셨나요? 하고 물으니 그럼 어떻게 하냐? 막무가내로 단 양을 내라는 걸. 내일 모레 너희 할아버지 제사상 보려고 남겨둔 단양이 있기는 하다마는 그걸 줘버리면 제사는 뭘로 지낸다. 그러니 아들놈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버지에 말하였습니다. 좋은 수가 있어요 아버지. 제게 맡겨두세요. 이 녀석아 내까지 께 무슨 좋은 수를 내? 글쎄 두고 보시라니까요. 너 행여 그 돈을 안 줄 생각은 말아라. 내일 부잣집 형님인 고을 원님도 온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사람이 한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걱정 마세요.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고 할아버지 제사는 제사대로 탈없이 지내는 수가 있어요. 허허 그놈 참.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아들놈이 돈 단량을 가지고 부잣집으로 가는데 무슨 일인지 갈 때 마을 사람들을 여러 불러서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대문 앞에 서서 여기 냄새 맡은 값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니 부자랑 부자 형님인 원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은 돈을 주지는 않고
엽전 주머니를 아래 위로 살랑살랑 흔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엽전 소리가 짤강짤강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흔들고 나서 부자에게 말하기를 돈 소리 잘 들으셨지요? 이제 갑니다. 하고 아들이 말하니 부자가 화를 버럭 내며 소리를 지르는 거였습니다. 이놈, 돈을 가지고 왔으면 냉큼 내놓지 않고 그게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아들이 생글생글 웃으며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맛을 보기는커녕 구경도 못하고 냄새만 맡은 생선 값이니 그 값도 소리로만 쳐드리는 게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따라온 사람들이 여기저기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말이 옳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주막도 지나가면 돈 내고 지나가야 하나 라며 사람들이 말하니 부자 형님인 원님이 그제서야 무슨 일인지 알아채고 동생인 부자를 쳐다보며 크게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우리 집 가문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가 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나를 오라고 하였던 것이냐. 내 너랑 연을 끊어야 되겠구나. 앞으로 절대 찾아오지 말거라. 라며 원님은 돌아갔습니다. 이에 부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난뱅이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들의 명석한 재치 때문에 아버지 제사를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자도 잘못됐지만 가난뱅이 농부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가족을 먼저 챙긴 후 남을 도와줘도 될 텐데 자기 가족은 굶고 있는 상황에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상당히 가장으로서 어리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가족은 나 몰라라 하면서 남한테는 천사인양 이것저것 다 챙겨주고 여러분들은 가족을 먼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부인은 웃으며 서방님 다리가 셋이네요. 옛날 한 총각이 장가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각시를 데리고 처가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내가 고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마음이 비단같이 곱고 용모 또한 꽃같이 고운 아내를 얻은 그는 남처럼 잘 살지는 못했지만 장가가서 처가에 처음 가는 길이라 성심을 다해서 떡도 가지가지하고 엿도 다리고 닭도 잡아가지고 아내와 둘이서 힘들어도 이고지고 처가로 찾아갔습니다. 이들 부부가 땀을 철철 흘리며 집에 들어서니 약속이나 한 듯 맞사위와 둘째 사위도 부인네들을 데리고 처가에 와 있었습니다. 셋째 사위는 장가가서 첫 길이니 장인 장모가 기뻐서 멤버 선발로 뛰어나와 맞아 드리려니 했는데 셋째 사위가 짐을 지고 들어서니 장모는 보지 못한 것을 보기라도 하듯 외면하고 돌아앉고 장인은 서글픈 웃음부터 웃더니 셋째 사위가 짐을 벗어놓기도 전에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이 사람, 맞사위와 둘째 사위는 말 타고 견마까지 잡히고 왔는데 자넨 자네의 그 정강말을 타고 짐까지 그렇게 지고 왔나? 참내, 이 사람들을 보기가 안 됐네. 장인은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는 셋째 사위가 짐을 벗어놓고 절하는 것도 받지 않고 그저 맞사위와 둘째 사위만 사위라고 그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장모 또한 셋째 사위와 셋째 딸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맞사위와 둘째 사위는 어깨가 석자새치나 올라가서 셋째를 꼬은 보리자루처럼 한쪽에 밀어놓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기분이 상하면서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셋째 사위는 그들과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아내의 얼굴을 보기도 안 되어 참고 견디며 밖에 나가 마당도 쓸고 나무도 패면서 지냈습니다. 헌데 하루 지나도 그 모양 그 꼴이요. 이틀이 지나도 그 모양 그 꼴이더니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맞사위와 둘째 사위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 집 종부리듯 하자고 들었습니다. 부하가 상투미까지 치민 셋째 사위는 온다 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집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내도 남편을 따라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집에 들어서자 남편 보기가 너무도 민망해서 머리를 숙이고 죄진 사람처럼 남편 앞에 앉아서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이때 남편이 아내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같이 못 사는 남편을 만나서 당신까지 업심을 받았으니 내 사내대장부로 태어나 부인의 얼굴을 볼 면목조차 없게 됐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복이 빈 처는 물레바퀴 돌듯 한다는데 우리라고 날마다 이렇게 살겠나요? 소첩이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낭군님 마음만은 알고 있사오니 우리 부부 합심하면 무슨 일인들 못하리옵까. 젊은 부인이 이같이 말하자 남편은 벌써 생각이 있었는지라 덥석 부인의 손을 잡고 자기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여보, 내 이번에 처가에 가서 여간만 관세를 받지 않았소. 그렇지만 관세를 받고 보니 우리도 마음 맞춰 소같이 일하고 쥐같이 먹으면서 개미 금탄 모으듯 합시다. 자, 오늘부터 끼니마다 콩죽을 2사발 써놓고 내가 1사발, 당신이 1사발을 먹되, 혹 나한테 손님이 오면 내 앞에 콩죽을 손님께 대접하고 내가 한 끼 굶고, 당신한테 손님이 오면 당신이 한 끼 굶으란 말이오. 10년 동안 이렇게 먹으며 이를 악물고 버느라면 우리라고 못 살겠소? 어떻소? 이렇게 할 만하오. 낭군님 생각대로 하겠사옵니다. 부부 사이에 이렇게 금석같이 굳은 약속을 하고는 그때부터 그들은 말과 같이 끼니마다 콩죽 2사발을 씻어 한 사람이 1사발씩 먹고는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 남의 집밭도 갈아주고 김도 매주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으며 아내도 편히 집에 앉아 놀지 않았습니다. 때로 손님이 찾아와서 남편이 끼니를 굽는 때도 있었고 부인이 끼니를 굽는 때가 있었지만 이들은 약속한 대로 끼니는 굶어도 손의 일감은 떨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힘이 없어서 남편은 일하다가 자주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무를 하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근처의 굵은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는데 나무를 하다가 기운이 없어 넘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보고 안쓰러웠지만 일부러 농담으로 당신 다리가 3개네요.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그러게, 그런데 다리가 3개인데 몸은 더 힘들구먼.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4, 5년이란 세월이 지나니 이 집 살림은 차차 사람들의 눈에 띄게 늘어갔고 동네방네 그 소문이 퍼져 칭찬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장인은 그새 사위가 발길이 끊어지고 소식조차 없으니 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어서 사위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딸 집에 찾아오니 사위는 길닦이를 나가고 없는데 딸이 집에서 배를 짜다 아버지 오는 걸 보더니 달려나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왔다고 맛있는 채도 볶고 떡까지 해서 잘 대접하고는 천을 사다 버선을 만들어 올리고 두루마기도 새 두루마기를 지어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딸내 살림 형편이 괜찮은지라 기뻐하며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갈 때 새 두루마기를 입히고 떡을 한 짐 가득 지워서 보냈습니다. 장인은 딸이 해준 떡을 지고 기뻐서 흥얼흥얼 코 노래까지 부르며 길을 걸었습니다. 헌데 얼마를 갔는지 모르는데 한 곳을 지나며 보니 길닦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장인은 사위 얼굴이라도 보고 가자고 가던 길을 멈춰서서 하나하나 길 닦는 사람을 살피었습니다. 이때 장인이 사위 얼굴을 찾아내기도 전에 사위가 주먹을 불끈 쥐고 씩씩거리며 장인 앞에 와서더니 인사도 없이 지고 가는 떡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장인님, 뭘 그렇게 지고 가십니까? 어허, 이건 말인가? 이 사람 사위, 내 사위 집에 왔다가 딸이 떡을 해줘서 이렇게 한 짐 지고 가네. 그래, 자넨 잘 있나? 장인은 그래도 반갑다고 사위에게 인사까지 하는데 사위는 인사를 받기는커녕 다짜고짜 장인이 지고 가던 짐을 와락 벗겨 제 앞에 놓고는 길 닦는 사람들을 보고 외쳐댔습니다. 자, 떡이요, 떡들 사시오. 떡이라는 소리에 일하던 사람들이 욱스러워 나 하나 너 하나 하며 앞을 다투어 떡을 사 먹었습니다. 그 바람에 성이 상투미까지 치민 장인은 그만 획 돌아서서 뒤도 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이때로부터 류스와 같은 세월은 또 5, 6년 지나서 셋째 사위네는 한 고을 갑부가 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셋째 사위 손꼽아 세어보니
처가에 갔다 온 지도 10년이 되었고 장인의 환갑도 눈앞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처가에 갔다 온 지도 꼭 10년인데 생각해보니 장인님 환갑도 오라지 않구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우리도 이만하면 한고을 갑부가 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는데 우리 장인님 환갑도 볼 겸 그새 지나온 이야기도 할 겸 겸사해서 한번 가봄이 어떠하오? 저야 좋으나 저의 본가이온데 왜 가고 싶지 않겠어요. 여보 부인, 이번에 처가에 가면 전처럼 관세는 받지 않겠으나 내 장인님 노여 엄마는 풀어줘야 하겠소. 땅 문서만 가지고 가도 될까요? 남편은 이때야 비로소 부인이 해준 그 떡을 장인한테서 빼앗아 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10년 동안 콩죽을 먹자고 다짐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기를 속으로 나무람하면서 남편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머리가 숙어지고 스스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셋째 사위네 부부는 10년 만에 맛있는 음식을 갖가지 장만하여 이고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10년 뒤에 찾아가는 걸음인데다 그 사이에 뜻마저 이루고 나니 걸음도 자연히 빨랐습니다. 부부가 이고지고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는 그새 보고 싶던 딸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헌데 사위가 짐을 벗어놓고 장인 앞에 가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며 인사하는데 장인은 획 돌아앉으며 퍼르댕댕에서 가라는 호령부터 뺐습니다. 나에게는 자네 같은 사위가 없네. 어서 썩 물러가게. 장인께서는 노여움을 푸십시오. 실은 우리 부부 사이에도 잘 살아보자고 10년을 기한하고 약속한 일이 있어 그러했사옵니다. 듣기 싫다. 그래, 너희들 부부끼리 하나는 나에게 떡을 해주고 하나는 그 떡을 빼앗아 돈벌이를 하자고 그랬더니 아버님, 그런 일이 아니옵니다. 아버지, 땅 문서를 보옵소서. 우리가 금석같이 굳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밭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땅 문서 속에는 그때 아버님께서 지고 가시던 떡을 판 돈도 들어있사옵니다. 딸이 이같이 말하고 지나온 이야기를 하나부터 10까지 내리었으니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 지었고 아버지는 성이 풀리고 나중에는 머리까지 들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 사위, 내 딸의 말을 들어보니 이 늙은 것이 지난 처사가 잘못된데 어떻게 하겠나. 내 딸 얼굴을 보더라도 화해하세. 이복의 사위, 내 지난날 말 타고 온 사위만 사위라 하고 잔뜩 올리치 주었더니 돈 벌 줄은 모르고 번 돈을 물쓰듯 쓰기만 해서 일가가산을 다 탕진하고 이번 장인 환갑에도 오지 못한다누만 자네 훌륭하이 자네야말로 내 사위일세. 장인님, 여보 노친 어서 닭을 잡소. 이 사람은 전번에 내가 괄시를 해서 처가에 와서 닭 한 마리도 먹지 못하고 갔소. 이렇게 되어 셋째 사위는 10년 뒤에 다시 처가에 가서야 사위 대접을 제대로 받고 장인도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야 지난 처사가 글렀다는 것을 알고 그 사위를 더없이 중히 여기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서방님 마님 서로 물고 빨고 느끼고. 옛날 한 곳에 일하기 싫어하는 건달이 있었습니다. 1년 365일 하루도 일하지 않고 새치 혀끝을 놀려 남의 등을 치고 간을 빼먹는 요사한 놈이었습니다. 게다가 돈푼만 있으면 술집과 기생집 문턱이 닳도록 다니는 알건달이었습니다. 하루는 읍 기생집에서 놀다 보니 돈이 떨어져서 쫓겨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는 사람을 찾아서 돈푼이나 얻어쓰려고 이리저리 기웃하며 술집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한 술집에서 수레에다 나무를 해다 팔고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술상에 꼬꾸라져 있는 운마을 호라비인 남서방을 만났습니다. 보라, 어제 형의 장사를 지내더니 타는 가슴을 술로 달래다가 취한 모양이군. 저놈에겐 나무 판 돈이 있겠지. 알건다리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술에 만취한 남서방을 들어다 수레에 눕히고 소를 몰았습니다. 동구 밖을 벗어나자 남서방의 호주머니를 들추니 나무 판 돈이 있는지라 몽땅 털어서 제 호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한 심리가량 가니 해가 지고 어슬슬했습니다.
이제 이 길을 가면 집에 도착하지만 길 옆에 있는 주막집을 보자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날 수 없듯이 알건다리는 주충이 올라와 소를 세웠습니다. 그는 혹시 남서방이 깨어나지 않았나 하여 흔들어 보니 뻣뻣한 게 벌써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알건달은 사시나 묻떨 듯 벌벌 떨면서 달아나려고 했으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배 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머리는 술집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말뚝처럼 우두커니 서서 눈앞을 펜들펜들 굴리던 건달은 문득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안간힘을 써서 시체를 메어다 술집 대문 옆 울타리에 기대어 세워놓고는 땀을 씻으며 주막집 대문을 요란스레 두드렸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없어서 일찍 문을 닫아 걸고 자리에 누웠던 주인은 일어나지도 않은 채 술을 안 판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건달은 더욱 기승스럽게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초저녁부터 계집을 끼고 자빠졌다고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주인이 듣다 못해 벨이 상투까지 치밀어 올라 홍두깨방망이를 들고 야밤에 웬 미친놈이 와서 이 지랄이냐? 하며 달려나왔습니다. 그러자 건달은 멀찍이 피하여 으슥한 구석에 숨은 채 술집 주인의 거동을 살폈습니다. 술집 주인이 대문에 빗장을 뽑고 발로 문을 툭 차며 나와보니 웬 키꺽다리가 울바자의 머리를 박고 서 있는지라 다짜고짜 방망이로 엉덩이를 후려갈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키꺽다리는 나무토막 넘어가듯 젖쯤에 낮아빠졌습니다. 헝, 내 놈이 꾀를 부리면 용서할 줄 알았더냐? 그자한테 달려들어 발로 차기까지 했지만 꿈쩍하지 않는지라 주인은 미심쩍어 흔들어 보니 분명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막집 주인이 초풍할 지경으로 놀라서 뒤걸 음치며 누가 보지 않았나 해서 사방을 둘러보니 대문 앞에 빈 소수레가 서 있었습니다. 아차, 저 사람이 소수레를 타고 온 모양이데 이걸 어쩐다. 주인이 벌벌 떨며 안간힘을 써서 시체를 집안에 들어다 놓고 불을 켜고 보니 그는 운마을에 사는 남서방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색시 같은 호라비인 남서방은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고아될 사람은 아닌데? 이때 으슥한 구석에서 주인의 거동을 훔쳐보던 건달은 숨을 활 쉬며 좋아서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저놈이 이젠 살인죄를 졌으니 내 손안에 든 돈주머니겠다. 돈이 달릴 때면 잘 얻어 쓰게 됐군. 이게 바로 꼭 먹고 알 먹고 둥지터로 불까지 뗀다는 것이겠다. 늙은 남서방도 어제 장사를 지냈으니 고년한테 버젓이 찾아가도 누가 뭘 하겠나. 허허 히히. 건다리는 어깨바람이 절로 나서 그 길로 죽은 남서방 형이 철을 찾아갔습니다. 한편 술집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방금까지 고아되던 사람이 매 한 대에 죽는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으나 사람은 어쨌든 죽었으니 집에다 알려야 했습니다. 헌데 남서방은 호랍이여 그의 형은 어제 장사를 지냈고 그의 형수는 바람쟁이니 부득불 관가에다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주막집 주인은 앞뒤집 사람들을 불러다 사실 형편을 이야기하고 나서 두 사람을 고을로 띄웠습니다. 주인은 친구들과 함께 죽은 남서방의 시체를 웃방 칠성판 위에다 올려놓고 까레를 덮은 다음 정지방에 내려가 노름판을 벌렸습니다. 그들이 노름의 정신을 팔 때 읍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관가에 말을 전하기를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내일 아침에 일찍 와서 시체를 검사하겠으니 시체를 다치지 말고 잘 지키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잘 됐다면서 그러지 않아도 칠성판에 모셔놓았네. 우리 술이나 한잔 합세. 라고 말하길래 심부름 갔던 사람들이 옷방을 들여다보니 웬일인지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성판은 비었는데 시체는 어디에 있나? 그 말에 주인이 옷방을 올려다보니 과연 시체가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 찾아보았으나 헛수고였습니다. 집에 들어온 그들은 이 말을 맞대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녀석이 술김에 술집 주인 이서방을 욕하고서는 제풀에 무안해서 죽은 것처럼 했던 모양일세. 아니야. 이제 생각해보니 남서방이 형을 묻고 나서 슬픈 김에 못하는 술을 과음하고 골아떨어진 걸 이서방은 죽은 줄 알고 들여다 놨는데 술이 깨노 부끄러워 슬그머니 꽁무니를 뺀 모양일세.
그나저나 천만다행일세. 그래도 집에 갔다가 내 제각 보고 오겠네. 가긴 뭐? 남창피해서 죽는 꼴 보자고 가겠나? 그만두게? 그들이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데 심부름 갔던 사람이 뒤통수를 극적이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헌데 공연히 사람이 죽었다고 관가에다 알려서 날이 밝으면 검사하러 올 텐데 거짓말한 죄로 적어도 곤장 10대씩은 맞게 됐네. 허허참. 일은 묘하게 탈려지는군. 볼기는 내가 맞고 돈도 내가 댈 터이니 염려 말게. 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속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깨어난 남서방은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알건달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서방은 관가에 갔습니다. 관가에 가서 원님에게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당장 알건달을 잡아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나졸들과 같이 남서방의 형의 집으로 갔습니다. 알건달은 남서방의 형의 처와 질퍽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둘은 남서방이 오는 줄도 모르고 노는데 서로 서방님 마님하면서 물고 빨고 느끼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남서방은 나졸들하고 같이 들어오는 바람에 알건달은 얼굴이 새까매졌다가 다시 푸르댕댕해지더니 나중에는 백지장이 되어 저 귀신 봐라. 하며 개걸음을 쳤습니다. 이놈, 하늘이 내려다보고 땅이 올려다보는데도 거짓말을 한단 말이냐. 전현놈들을 끌고 가자. 형방이 소리 질렀습니다. 알건다리와 계집년이 강아지처럼 졸졸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러게 덕은 쌓은 대로 가고 죄는 지은 대로 가는 법이야. 하며 혀를 끌끌 찼다고 합니다. 도둑질을 배운 형, 불도를 닦은 아우. 옛날 어느 곳에 한 호러미가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혼자 몸으로 아들 둘을 키우려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는 고생을 낙으로 삼고 삭바느질의 날품팔이로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가며 두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키워서 형의 나이 17살, 아우의 나이 15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사내가 큰일을 하려면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니 집을 떠나 제주껏 공부를 하고 오너라. 내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돈을 나누어 줄 터이니 그것으로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10년이나 지나거든 돌아오너라. 하고 돈꾸러미를 하나씩 내줬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한테 하직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나 제각기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머니는 혼자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10년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럭저럭 10년이 되어서 아들 둘이 돌아왔는데 참 훤칠한 장골이 되어서 왔습니다. 셋이서 반갑다고 얼싸안고 그동안 잘 지냈느냐, 고생이 얼마나 많았느냐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그래, 그동안 어디 가서 무엇을 배워왔느냐? 하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형은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그동안 배운 거라고는 도둑질하는 술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아우는 불도를 닦아 부처님의 영험하신 힘을 빌리는 재주를 배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듣고 보니 형은 참 안 배우느니만 못한 재주를 배워왔고 아우는 참 좋은 공부를 해왔다고 어머니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섣달 금음날이라 집집마다 설 쉴채비가 한창인데 이 집에는 미처 설 음식을 장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을 하니 두 아들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 먼저 형이 동네를 한 바퀴 휘 돌아보고는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 양반집 앞에 가서 뭐라고 중얼중얼하더니 가난한 집 앞에 가서 또 뭐라고 중얼중얼했습니다.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중얼중얼하고는 마지막으로 자기 집 앞에 와서 중얼중얼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쌀이 없어 설 음식을 장만 못한 집에서는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쌀이 한 말씩 두 말씩 턱턱 생기고 돈이 없어 설빔을 장만 못한 집에서는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돈이 10냥씩 20냥씩 턱턱 생겼습니다. 형제네 집에도 쌀 한 말과 돈 10냥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집집마다 놀라고 기뻐하느라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런데 부자 양반 집만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제가 방금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니 집집마다 쌀이 없고 돈이 없어서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유독 부자 양반네 집만은 곳간에 쌀이 썩어나고 동괴의 돈이 곰팡이가 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못된 술수를 조금 부려 부자 양반네 쌀과 돈을 어려운 집에 얼마간 나누어 준 것뿐입니다. 라고 형은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아우도 형처럼 동네를 한 바퀴 휘돌면서 여기저기 집집마다 기웃거리며 살피더니 어느 다 찌그러져가는 초가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연부를 막 외웠습니다. 한참 동안 연부를 외우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더니 어머니더러. 어머니, 제가 방금 부처님의 힘을 빌려 좋은 설 음식을 장만해 놓았습니다. 어서 솥뚜껑을 열어보세요. 라고 아우는 기뻐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솥뚜껑을 열어보니 아까까지만 해도 비어있던 솥 안에 커다란 대구 한 마리가 솥이 넘치게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우는 제가 방금 동네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니 마침 한 집에 좋은 대구 한 마리가 있기에 부처님의 힘을 빌려 어머니 드리려고 여기에다 놓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아우를 크게 야단을 쳤습니다. 마지는 비록 도둑질을 배웠다고 하나 그 재주를 옳은 일에 쓰는데 너는 어찌 그 좋은 재주를 잘못 써서 부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 대구는 부모도 없이 늙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이가 하라는 집 병 고칠 약에 쓰려고 장에 가서 사오는 것을 내가 어제 봤느니라. 그 불쌍한 아이 것을 훔쳐다가 우리 식구가 먹자는 게냐. 그런 짓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으냐? 그래서 아우는 제 잘못을 뉘우치고 대구를 도로 아이네 집에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형제가 모든 재주를 옳은 일에만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 영감네 집에는 쌀과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제 집 쌀과 돈으로 온 동네가 배불리 먹고 설을 잘 지냈는데도 표가 안 나서 끝내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